계좌를 싹 다 털어. 제 계좌, 와이프 계좌, 장모님, 장인어른, 우리 어머니랑 다 계좌 싹 다 털어요. 벗어날 길이 없어요. 털어서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. 그건 그래요. 뭐 조금은 털리겠죠. 과세관청이 맘만 먹고 털라면 털 수 있어.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. 대표님 세무조사 최근에 끝나셨잖아요. 어떠셨어요? 세무조사 받았는데 결론 세금이 안 냈죠. 빵원이었잖아요. 세금 빵원.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털린다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. 그치. 근데 빵원이 나올 수도 있네. 나올 수 있죠. 그러니까 사실 세무조사라는 건 어느 정도 좀 혐의점 뭐 그런 게 인정이 돼서 거기서도 업무를 투입하는 건데 그 혐의점을 정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세금이 나올 수가 없는. 근데 이번에 깨달은 거는 저는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소명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예 조사 대상 선정자에 안 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뭔가 지금 소명할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저 같은 사업자들이 집을 살 때 가능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에 안 오르는 방법, 이걸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자금 출처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집을 15억짜리 집을 산다 가정을 해볼게요. 소득증명이 15억이 되면 문제가 없겠죠.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3년 동안 5억씩 벌어서 5억이 나왔어요. 15억이죠. 그리고 내 통장에도 실제로 15억이 있네? 그럴 확률이 별로 없는데 있어요. 근데 더 많을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이것만 믿고 갔다가는 조사 대상이 되는 거. 그 이유가 뭐냐면 세무서에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아니고 실효소득을 봐요. 자, 예를 들어 보면은 5억을 벌어서 소득금액 증명원에 5억이면 세금이 한 2억 나온다 가정할게요. 그럼 2억 빼면 원래 대표님은 3억이 남아야 돼. 그리고 취득세도 낼 거고 또 빠질 거고, 그리고 또 이 5억을 만들 때 있어서 사적 경비가 들어갔을 거거든요. 그럼 사적 경비도 또 빼줘야 돼. 그럼 3억이 아니고 뭐 2억이 될 수도 있어. 거기에 뭐 차량 리스든 뭐든 기타 이자 비용이든 뭐 들어갈 수 있잖아. 막상 5억인데 세금 2억 내고 사적 경비 뭐 내고 해서 남은 돈이 2억일 수도 있는. 그럼 그렇게 3년이면 나는 6억밖에 안 돼. 그러면 15억이랑 6억의 갭이 벌써 9억의 차이가 나. 과세관청 딱 이거 보는 거야. 첫 번째, 증여받은 거 아니야? 두 번째, 너네 경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너네 5억이 아니고 실제로는 8억인데 왜 5억 신고해? 가다 경비. 이런 거 이슈가 되는 거야. 그러면서 계좌를 싹 다 털어. 제 계좌, 와이프 계좌, 장모님, 장인어른, 우리 어머니랑 다 계좌 싹 다 털어요. 벗어날 길이 없어요. 근데 설령 여기서 가장 큰 거, 매출 누락이었다. 이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. 매출 누락은 이제 현금성 미반응 과태료 시작해가지고 내가 1억 누락하면 1억 세금이에요. 그거를 꼭 알아야 돼. 즉 다시 정리하면은 소득금액 증명만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실효소득에다가 플러스 내가 이제 캥기는 게 있죠. 매출 누락이든 뭐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 다 계산을 해봐요. 자, 일단 계산해보고 이제 두 번째, 털어서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. 그건 그래요. 뭐 조금은 털리겠죠. 내 사업체의 관리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대출을 받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. 신용대출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기록이 안 남아요. 그래서 나는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과세관청 소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대상자 선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럼 이거를 대출 받은 거 티나게 해주는 거야. 어떻게 티나게 하죠? 저당을 잡아버리는 거예요. 어디든. 나 이거 저당 잡고 한 거 저당이 잡혀버리니까 기록에 남을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금리가 상관이 없어. 왜냐면 난 돈이 있는 거잖아요. 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어요. 10억에 1%면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. 그거 내가 한 2달 빌리면 뭐 한 200만 원이잖아. 그거 더 내도 괜찮은 거잖아요. 어쨌든 금리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빌려서 난 대출로 집을 산 거다 보고 나중에 천천히 상환하면 돼. 근데 요새 뭐 대출 많이 막혔잖아요. 그럼 이거는 개인 간 대출 일으키면 돼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집을 샀는데 그때가 6월 17일인가 뭐 언젠가 갑자기 대출이 막힌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어디까지 알아봤냐면은 대출이 안 되면 잔금 어떻게 치러지 이렇게 막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런 개인 간의 거래, 그걸 사채라고 해요. 타인 간의 거래니까 그걸 엄청 많이 알아. 혹시 내가 대출이 막히면 난 잔금 치러야 되니까. 그때 이자가 뭐 높아도 뭐 그냥 해야 되는 거야. 잔금 이러면 안 되니까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혹시나 조사 대상 선정자가 안 되는 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뭐 그게 적법적인 선에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. 아니 대부업은 불법이 아니니까. 불법 대부업 말고 다 정해진 이자율이 있어요.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. 가족 간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건 그거 부모님한테 뭐 2억 천 무이자 빌리는 건 너무 좋은데 무이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. 그냥 이자 주세요. 왜냐면 이게 증여를 가버리면 더 골치 아파져요. 최대한 그냥 금전대차로 가는 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엄마 2억 천, 아빠 2억 천, 할머니 2억 천, 할아버지 2억 천. 법상은 맞는 얘기거든요. 이게 실질로 가면 다 부인당해.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상환 안 하는, 이건 증여죠. 그럼 최대한 원금 상환해가지고 왜 이자 안 줬어? 저 이자는 뭐 법상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 명 정도 하는 거지 뭐 부모님 각각 하고 할아버지 이거는 약간 괘씸죄예요.
과세관청이 맘만 먹고 털려면 털 수 있어.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랑 실제로 붙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. 아닌 사람들은 야 법에 이렇게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실질과세야. 세법에 치트키가 있죠. 실질과세 원칙 다 털어요. 그러면은 이번에 조사가 잘 끝날 수 있었던 이유를 3개만 꼽자면 뭐가 있어요? 제 이유? 저는 일단은 모든 거래들에 다 증빙이 남아있다. 증빙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까지 다 증빙이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사업체가 되게 안정적이다. 안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매출 누락하는 것도 전혀 없고 비용이 확 뭐 이렇게 넣는 것도 없고 그런 이슈가 없어. 뭘 털고 싶어도 털릴 게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응을 잘한다. 어찌됐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가 그냥 저 깨끗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. 공무원도 어쨌든 조사를 하면 본인도 상여가 있고 인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최소한 이 일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게 자료 정리 짝짝짝 해가지고 이대로 딱 주면 그분도 결제 딱딱딱 받고 여기는 아쉽지만 세금 거둘 게 없네 하고 딴 데 넘어가게끔 해야지. 막 자료 계속 이상하게 주고 그러면 여기도 시간만 계속 들어가고 그럼 좀 그렇잖아요. 깔끔하게 단결하게 정리해서 그렇죠. 착 주고받고 끝났다. 그렇죠. 어쨌든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집을 사면 좋겠구나 라는 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1번은 실효소득 정말 중요하다. 그걸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이 있더라도 대출을 좀 최대한 받아보고 물론 지금 금융기관 대출 막혀 있겠지만 개인 간의 대출도 많이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. 이자 높아도 괜찮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든지 국가에 내는 자료들은 세무사랑 좀 상담을 해서 하는 게 긁어부스럼 만들 일이 없다. 자,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사업으로 돈만 잘 버시면 집 사는데도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